예, 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방문각, 김백중 교수님께 배운 내용,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탄력성 계산 문제입니다. 이 탄력성은 뭐냐? 이 탄력성은 이 분수의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양의 변화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양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은 크게 세 가지로 가격과 소득과 교차, 어렵게 나올 때는 가격, 소득, 교차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가격 탄력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 탄력도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가수반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은 항상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플러스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0.1이에요. 플러스 0.1이다. 그러면 수요량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따 계산 문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항상 밑에 거는 뭐뭐에 대한이에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여기서는 소득 변화율이 플러스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도 플러스입니다. 자, 교차 탄력성은 뭐냐? 교수입니다. 교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백중 교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교수, 소수, 가수. 자, 이 교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구한다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이 나오겠죠?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 뭐 10%다. 10% 상승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변화율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다. 그러면 대체재를 물을 수도 있고 보완재를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대체재는 오피스텔이 되겠죠. 그 아파트에 대한 보완재는 아파트가 마이너스면 보완재도 마이너스다. 대체재는 아파트가 플러스면 대체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다른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교수, 소수, 가수. 여기서 중요한 건 가수반. 가와 수는 반대다. 가수반.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해당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격 계산 문제 중에 탄력성 계산 문제 중에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상급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 자, 아파트죠.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1.2입니다. 소득 탄력성은 2.0입니다. 2죠.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이 교수란 말이죠. 교수. 다른 재화니까.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의 다른 재화.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1입니다. 그러면 자, 가수의 탄력성, 가수의 값은 1.2고요.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이고요. 가수는 반대입니다. 소수의 값은 2다. 그리고 교수, 단독주택이니까 교수예요. 교수의 값은 1이다.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10%면 0.1입니다. 자, 그러면 가가 0.1 상승이니까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 반이니까 위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 나누기 가는 탄력성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가 곱하기 1.2, 가 곱하기 탄력성, 가격 변화율 곱하기 탄력성을 곱하면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옵니다. 탄력성은 수 나누기 가, 수는 가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 이거는 아직 물음표예요. 단독주택, 교차죠. 단독주택 가격이 0.05%, 5%니까 0.05%죠. 0.05% 상승이니까 플러스고요. 그러면 위에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교 곱하기 1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05죠. 그럼 플러스 0.05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0.1 곱하기 1.2는 0.12죠. 0.12인데 마이너스 0.12다. 그러면 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0.1이고요. 교수,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플러스 0.05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할 건 다 구했어요. 이 물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묻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걸 해서 0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면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이 전체 위에 있는 거 전체의 합이 0이면 이건 얼마냐라는 뜻이에요. 소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 곱하기 2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자,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수 나누기 소니까.
그러면 x는 얼마냐? x는 얼마냐? x는 마이너스 0.12 플러스 0.05인 거예요. 근데 x도 나와 있어요. x가 0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0.12 더하기 0.05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5 마이너스 0.12를 하면 0.05 마이너스 0.12를 하면 0.07이 나옵니다.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예요. 그리고 밑에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라는 거죠. 플러스는 0.07 플러스 0.05. 그러니까 0.12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개는 플러스고요. 자, 0.07 플러스 0.05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가수 반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12는 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0.07 플러스 0.05. 그러면 자, 이 소득의 변화율은 0.035가 되겠죠. 0.035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0.035가 되냐면 자, 소 곱하기 2는 이거예요. 소 곱하기 2는 위에 거. 그런데 이 소득 변화율을 구하려면 역으로 가면 됩니다. 수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0.07 나누기 2를 하면 자, 거꾸로 이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수요량 위에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분자 나누기 탄력성, 분자 나누기 탄력성을 하면 분자 나누기 탄력성을 하면 소득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수입니다. 일단 가수입니다. 가수. 이걸 구하려면 수 나누기 가를 하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탄력성이 나옵니다. 그럼 수를 구하려면 가 곱하기 탄력성을 하면 수가 나옵니다. 그럼 가를 구하려면 수 나누기 탄력성을 하면 가가 나옵니다. 이 공식을 대입하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5% 0.035는 3.5%니까 3.5% 플러스죠? 증가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방문각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김덕수 교수님께 배운 내용 참고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무효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이라도 유효합니다. 악이라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근데 갑과 을과의 계약에서 병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안다는 사실만으로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과의 계약에서 병이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병과 갑과 병의 계약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악이라도 병이 취득한다. 악이라도 취득한다. 그런데 이제 무효가 되는 게 있어요. 무효가 되는 건 뭐냐면 갑과 병이 알면서 적극 가담하여 꼬드겨서 을과 계약을 한 거죠. 이럴 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사회 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악이라도 유효가 되고요. 그런데 무효가 되는 원인이 있는데 적극 가담은 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 가담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악이도 유효다. 악이 유효. 이응. 악이 유효. 이응. 그런데 무효는 적극 가담했을 때 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럼 이렇게 무효가 되면 이 을은 직접 말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갑에게 직접 말소를 할 수가 없고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위 말소.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대위 말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위 말소를 할 수가 있고요. 직접 말소를 못 한다. 그리고 직접 말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인 거죠.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적극 가담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다.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할 수 없고 진정 명의 회복을 할 수 없다.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대위 말소를 할 수 있다. 대위 말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을 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정이 제3자 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3자의 계약도 무효다. 대위 말소할 수 있고 제3자도 무효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펴놓고요. 자, 문제가 보이시죠? 예전 문제인데, 자,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옵니다.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는데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토지를 다시 병에게, 이중매매죠.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악이라도 유효다. 자, 1번 질문이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 병이 악이에요. 근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냐면 악이라도 유효니까. 이응, 악이 유효. 이응, 악이 유효. 자, 그리고 을은 갑에게 매매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을 알면서 갑에게 요청했다.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합니다. 알면서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알면서 갑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병이. 그러면 적극가담입니다. 적극가담은 뭐죠? 적극가담은 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다. 악의는 유효지만 적극가담은 무효.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대위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도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대위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직접 말소 안 돼요. 진정명의회복도 안 됩니다. 직접 말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명의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자, 3의 경우, 적극마담의 경우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진정명의회복은 안 되고 직접 말소도 안 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적극가담일 때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정이면 이제 제3자죠. 왜냐면 갑을 병이 계약관계니까 정은 제3자예요. 그러면 제3자도 무효라고 나오죠.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정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도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악이라도 유효다. 적극가담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럴 때는 직접 말소 안 돼요. 진정명의회복 안 돼요. 대의말소 제3자도 무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나간 김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을 명의로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던 중, 자, 이것도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여긴 적극가담이라고 아예 써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적고 푸는 거죠. 대위말소 할 수 있어요. 손배할 수 있어요. 제3자 무효예요.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자, 갑에 대한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병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 할 수 있어요. 갑에게도 할 수 있고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직접 말소 안 돼요. 진정명의회복이 안 됩니다. 오직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 대한 이전 말소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말소해라.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죠. 자, 적극가담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대위말소 되고 제3자도 무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 정도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개사법 박문갑 정지용 교수님께 배우고 있는데요. 배운 내용을 참고해서 새로 개정된 내용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 취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격 취소도 있고 등록 취소도 있는데 그냥 다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있는데요. 암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지훈 교수님은 암코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참고할 사항은 1-1 안 돼요. 3-3.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3도 안 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거는 앞글자를 따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 아니면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 그러니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 이건 1-1입니다. 양양이사 판매명수 의비아아 이 암기 코드가 있죠. 거기에 양입니다. 성명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두 명이죠.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 한 명하고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한 자 한 명하고 각각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자를 따는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자도 이 양도되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된 자.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이나 사원 임원이 되면 자격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양지, 그 다음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법은 안 됩니다. 꼭 중개사법으로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양도되어 성명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된 자, 꼭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 그리고
개정된 것이 형금입니다. 형금이 추가가 된 거죠. 부양지역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형금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을 위반하거나 금고형 아니면 징역형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양지역 형금까지 이제 외우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입니다. 부양지역에서 양에 해당하는 거죠.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자.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고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죠. 그리고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6개월을 경과했으니까요.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가 틀렸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도 되고 1-1도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양이사, 판매명수, 의비아아.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성명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자,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 지기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자격정 지기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된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 금고형 아니면 이거나 징역형.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시법 경계 설정 방법입니다. 자, 보통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다음 네 가지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암기 코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공사, 개파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 법공, 도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익적인 느낌이 난다. 뭐 정부에서 하든지 뭐 나라에서 하든가 뭐 공공기관에서 하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그냥 갑인 거죠. 그냥 걸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구나.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나라에서 하는 거다. 아니면 뭐 법원이나 공공사업이나 도시개발이나 이렇게 좀 나라에서 하는 것들, 도시공 관리계획 선에 따라 분할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 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원래는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없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네 경우 빼고 나라에서 하는 느낌이나 뭐 공공적인 느낌 빼고는 다 걸리게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느낌, 뭐 도시개발이나 확정 판결이나 법원이나 공공적인 느낌을 찾아서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공공적인 느낌을 찾아서 X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뭐 공익적인 느낌이죠. X. 도시개발 사업, 나라에서 하는 거 같죠. X.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도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X. 공공사업, 이것도 X. 이 네 가지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및 매매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사적인 거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부분은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있는데 연접되어 있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중앙, 이렇게 땅을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선으로 경계를 그려주면 되겠죠. 지상 경계의 결정.
첫 번째는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이죠. 하단부. 그리고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할 때,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는 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바다물이고요. 바다물이 있으면 여기 최대 만조위, 뭐 중간도 아니고 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 이 부분이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만조위. 그리고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 뭐 땅을 깎는 부분이죠.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렇게 땅을 절토가 됐죠. 땅이 이렇게 깎였어요. 푹 파였죠. 그러면 상단 부분, 이렇게 상단 부분, 요 상단부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죠.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는 것.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제방을 편입한 거예요. 제방을 이렇게 편입을 했죠. 여기는 이렇게 바다고요. 바닷물이고요. 그러면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라는 거죠. 안쪽이 아니고 이렇게 제방이 편입되어 있으면 이 바깥쪽 어깨 부분, 이 어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 몸처럼 그려주고 바깥쪽 어깨, 약간 어깨 같잖아요. 넓은 어깨 같죠. 바깥쪽 어깨.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 그러니까 바다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했다. 바다 매립지 중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했을 때는 이 바깥쪽 어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죠. 옳은 거. 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없으면 바깥쪽이 아니죠. 중앙이죠. 중앙이에요.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있으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단부죠. 그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럼 이렇게 절토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부죠.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러면 이렇게 상단부니까 요거는 맞죠.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이것도 맞죠. 자, 이렇게 있는데 제방을 편입했어요. 그리고 이건 바다고요. 그럼 이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리을 미음인 거죠. 리을 미음입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6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법 방문각 최성진 교수님께 배운 내용 참고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대한 건데요. 정말 이렇게 글씨가 많이 써 있는 거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파악만 하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사업, 도시혁신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 계획, 복합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게 암기 코드가 있는데요. 암기 코드도 길어요. 암기 코드도 긴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그다음에 용도 구역, 지역, 지구, 구역이죠. 그다음에 기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합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개발하고 또 혁신합니다. 개발하고 정비해서 혁신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혁신적으로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혁신적으로 복합 입체 개발 정비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혁신적으로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자, 이 정도면 뭐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혁신적으로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도시를 혁신적 복합적 입체적 혁신 복합 입체 이 부분이 조금 어렵네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혁신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인데요. 23회 때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아까 암기 코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도시를 혁신,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 정비합시다. 용도, 지역 나왔죠? 지구 나왔죠? 그 다음 기지 나왔죠? 개발. 도시를 개발이 아니라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밀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용도 구역에는 제수, 시, 도, 입. 자, 이 부분에 용도 구역에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건 이제 김백준 교수님의 암기 코드였는데 제수, 시, 도. 입이 없죠? 입이 빠졌죠?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수, 시, 도, 입. 제수, 시, 도. 이게 용도 구역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 뭐 이렇게라도 외워야 이제 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제수, 시, 도니까 시가 나와 있죠. 용도 구역의 하나예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제수, 시, 도, 입. 말하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제수, 시도, 입이 있으니까 시가 조정 구역까지 포함해죠. 기지를 발휘하여 도시를 혁신,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그러면 정답은 아닌 것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에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방문각 세법 하원진 교수님께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꼬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자, 이게 되게 복잡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특별시는 특별시세와 구세가 있고 광역시는 광역시세와 구세가 있고 도는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세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세목을 이대로 외우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시의 특별시세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고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고 광역시세는 취득세가 있고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고 도는 도세에서 취등록세가 있고 시군세는 재산세가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외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특광도를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구, 군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선 위에 있는 게 해당 세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나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게 이제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세, 그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는 도세가 되는 거고요. 특광도에 다 들어가는 거죠. 특광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세만 빼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주고 위로 그어주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에 그리고 광역시에 구세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광에서 구세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구에만 돼 있죠. 시에는 안 돼 있잖아요. 시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 특광에 구세에 포함된다. 그게 이제 그리고 도에서는 취득세와 같이 도세에 포함되는 거죠. 그 재산세는 선을 일단 쭉 그어주고 위로 이렇게 광을 빼고 특에서 시구까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는 특별시세 구세에 포함되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에 구세만 포함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 그어준 다음에 특시구에 포함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시세에서는 재산세, 특별시세와 구세, 재산세가 포함되는 거죠.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와 구세가 이제 재산세고 광역시에서는 구세만 포함된다. 그리고 도에서는 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죠. 선 위에 군이 있죠. 도세에서는 군세, 시군세에도 재산세가 포함된다. 이 그림을 이제 머리에 익히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는 거죠. 문제를. 자,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관련 기출문제. 자,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그럼 이 그림을 보고 풀리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자, 특별시세. 특별시세에 이제 포함되는 거. 특별시세에 포함되는 거는 취득세죠. 그리고 재산세죠.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러면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가 포함이 안 되죠.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면허세. 그러면 특별시세에는 포함이 안 되고 구세에 포함되는 거죠. 특별시의 구세, 광역시의 구세. 특별시의 구세, 그러니까 특광의 구세에만 포함되는 거죠. 이 선을 보시면 됩니다. 선을 보시면 구에만 이제 선 위에 구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와 취득세에 따른 이제 부가세 그리고 재산세가 포함이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 세목이 아니다. 특별시의 구세와 광역시의 구세에 포함이 된다. 요렇게 하시면 이제 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죠? 이거를 어떻게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그림을 다른 분들도 한번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런 식의 그림을 잘 연상해서 선 위에 있는 게 포함된다. 특광도, 시구, 시군. 특광도, 시구, 시군.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직선으로, 등록면허세는 위로 사선으로,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직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아래로 내려주고. 그러면은 자, 이 그림만 보고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취득세는 특광도, 시세, 특광도, 시세, 도에는 도세 다 포함된다. 특광도. 시세가 먼저니까 특광도에 시세는 다 포함된다. 등록면허세는 특의 시세에는 포함되지 않고 특별시의 구세, 광역시의 구세에 포함되고 도의 도세에 포함된다. 재산세는 특별시의 특별시 구세에 포함되지만 광역시의 시세엔 포함이 안 되고 구세만 포함된다. 그리고 도의 시군세에 포함된다. 이 그림으로 익히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